실제로 해운대 지금 많이 떨어졌습니다. 토역이 실제 예전에 30평대가 되는 거예요. 근데 더 살긴 좋고 심리적으로 선호도가 떨어지는 거죠. 네. 그렇지만 이건 완전 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저는 추가 조정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시장이다. 그럼 이번엔 이 매물, 이 아파트 혹은 이 주택의 매물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이런 네. 뉴스가 또 있거든요. 이게 사실 또 뉴스 나오고 있어요? 다행이네요. 제가 6개월 동안 떠들었더니 좀 나오네요. 네.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제가 그림 하나 보여드리면서 해석해 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이걸로 보면서 이제 설명드릴게요. 이게 4월 15일인데 5월 15일도 여기 5월이 끝이 있습니다. 5월 15일까지 뽑은 게 이렇게 됩니다. 선이. 얘는 조금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이어서 말씀드리면. 네. 그럼 여러분 보시면 이것만 아셔도 시장을 많이 아십니다. 여기가 무슨 부분이에요? 매물이 바닥이잖아요. 네. 갑자기 감소하죠. 바닥인데 몇 개예요? 5만 개. 매매 매물이요. 5만 개인데 거래가 이때 몇 개가 돼요? 1,000개, 2,000개 될 때예요. 그럼 나머지는 몇 개요? 49,000개. 어마어마하게 많죠. 안 팔리니까 어떻게 돼요? 이거 안 되겠다. 전세라도 나서 유동성을 다시 확보하겠다. 금리가 자꾸 오르니까요. 안 팔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임차인이 있는 상태에서 주택을 갭투자하면 주택담보대출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이 금융기관에서 대출 받아야 돼요. 이자가 세잖아요. 그러니까 실수로 저는 안 사요. 네. 그러다 보니까 물건이 안 팔리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 기억하시지만 임차인을 내보내서 실거주 예외조항 쓰신 분들 있잖아요. 강남, 송파 이렇게 좀 좋은 데들은 마용성 이런 데들은 세입자를 내보냈어요. 금세 팔릴 줄 알고 그 돈을 급히 마련해서 내보냈단 말이에요. 그럼 물건을 여기서 쭉 팔려고 하는데 안 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급한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이거 전세로 돌려야겠다면서 여기 보시면 이게 전세 물건이거든요. 전세 물건이 올라가잖아요. 여기 내려가고. 합은 똑같은데, 그죠? 네. 그러니까 결론 뭐죠? 매매 물건이 갑자기 전세 물건으로 나온 거예요. 왜? 유동성을 확보해야 되니까. 더 이상 안 팔릴 것 같으니까, 분위기가. 그런데 1월 1일부터 규제 하나가 터지고 특례보금자리가 나오니까 매물이 다시 올라오고 전세는 줄어요. 이때 다 팔려는 거죠. 전세를 내놨는데도 안 나가. 왜? 역전세니까. 그렇죠. 총체적인 난국인 시장이 이때였죠. 이때였다가 시장이 어떤 분위기로 가는 거야? 살려는 분위기인가?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 매매 물건이 갑자기 중요한 건 늘어나요, 신기하게. 가격이 오르면 매매 물건이 늘어나나? 안 늘어나죠. 네. 기억나시죠? 여러분, 2019년, 20년, 21년도 때 가격만 오를 때 어땠어요? 매물 시가 말라, 뭐 이런 거 기억이 나시잖아요. 그렇죠. 시가 마르기는 커녕 더 많아지잖아요. 풍년이네요, 그죠? 이거 어떻게 해서 갈까요? 결론은 나왔죠. 미래 시장에 대해서, 그렇죠? 집값이 올라갈 거라고 판단되면 19년, 20년처럼 안 팔고 줄죠. 지금 느는 이유는 뭐죠?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다주택자분들이나 갭투자분들 떠나가지고, 이게 보니까 미국 금리하고 물가에 대해서 유튜브들이 막 번성하면서 정보들을 많이 듣게 되다 보니까 몇 개 들으면 정리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자산에 대해서 관리 능력이 높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갭투자 하신 분들이 가만히 있어. 지금도 많이 올랐잖아요. 내렸다 해도. 두세 배 올랐으니까. 지금 뭐 20, 30%밖에 더 빠졌어요? 네. 그러니까 팔려고 애쓰는 거예요. 근데 물건이 늘어난 거죠. 근데 중요한 건 그 특례보금자리로 아까 봤지만 늘어난 거 갖다가 꺾였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중에서 레버리지를 많이 쓴 사람들은 전세를 냈다가 매매했다가 그래도 못 파는 거예요. 또, 그죠? 또 못 판 거야. 그럼 이분들은 어떻게 되세요? 지금 분명히 돈이 어떻게 됐겠죠? 그러면 이자를 내야겠죠? 그러니까 이제 큰일이 나는 거죠, 이제. 이자가 네. 그러니까 전세 보증 대출을 받았던 그런 세입자들도 이자 나오고 있잖아요. 이자가 이제 높아졌으니까. 그럼요. 다운사이징하죠. 그냥 옮기는 거를 네. 먼저 1착으로 생각한다고 그럼 하더라고요. 다음 사람이 들어와 주는데 안 들어오잖아요, 그 값에. 그러면 주인이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정부가 이 얘기를 알고 다주택자들을 풀어준 거예요. LTV 30% 대출 더 해주라고. 빚을 그전에는 전세자들이 대신 껴안고 갭투기하기 좋았지만 이제는 그게 아닌 거죠. 니들이 안게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 투자하신 분들이 직접 자기가 돈을 더 투자하게 되니까 수익률은 적어지고 중요한 건 투자했는데 이게 팔려야 말이지. 잘 안 팔리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두 가지로 나뉘는 거예요. 20년, 21년, 22년에 끝물에 고점에 사신 분들, 단지마다 틀릴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지금 다 물린 거예요. 주식시장으로 말하면. 팔지도 못하고 내려가도 힘이 없는 거예요.
그나마 월세 놓고 있는 분들은 뭐 서핑 타듯이 쳐다보고 있겠죠. 더 내려가라. 나 모은 돈으로 너희 떨어지면 사야지. 지금 전쟁이에요, 전쟁. 전쟁인데 무주택자분들한테는 기회가 될 수 있는 시장인데 잠시 한 3, 4개월 동안 흔들었죠, 시장을 많이. 네. 그렇지만 이건 완전 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저는 추가 조정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시장이다. 그래야 다시 또 올라가죠. 예. 그런데 그 지금 지방의 그 환경은 좀 어떤가요? 왜냐하면 지방 부동산에 관심이 더 집중되고 있다 이런 뉴스들도 요즘 많이 나오거든요. 어떤 것 때문에 안 좋아지는 것 때문에요, 좋아지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뭐 그 가격차가 많이 낮아지고 중대형 위주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 소비자들의. 와, 뭐 오늘은 가짜 기사, 그런가요? 제가 딱 제목만 과장 기사 오늘 퍼레이드인가요? 제목만 읽어드리면 지방 중대형 아파트 수요 몰려 가격차 좁고 선호도 상승. 아, 그럼 여기 자료가 없는데 제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느 분인지 모르겠는데 그것만 딱 뺏었을까요? 내려간 거 왜 안 쓰죠? 제가 저번 주인가 저저번 주에 부산 하면 제2의 도시니까 거기에 중대형 사항을 제가 다 서칭했거든요. 그 얘기하고 완전히 틀리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아시는 가짜 자전거래 있잖아요. 신고가 쳐놓고 취소하고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실제로 해운대 지금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게 중앙에서 이제 해운대를 잘 안 다루는데 제가 마침 부산에 두 군데 강을 갔다 왔거든요. 강에 가니까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서칭하고. 제가 조사를 했거든요. 아, 이것도 매물, 이것도 다음에 출연할 때 제가 부산도 한번 해드려야겠구나. 아, 네. 부산 상황이 요즘 그 기사 때문에 또 다시 약간 반등하려고 애는 쓰는데요. 아까 우리가 봤던 서울 그림하고 비슷할 거예요. 또 반등 칠려다가 힘을 못 받을 거예요. 제가 볼 때 다시 이제 다시 방향성이 그쪽으로 갈 것 같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제가 본 데이터상. 네, 그렇군요. 네. 하여튼 지금 나오는 사례를 뭐 이렇게 사례까지 들면서 얘기하니까 혹하고 넘어가는데 뭐 창원 의창구에 자리한 뭐 창원 중동 유니시티 1단지가 아, 그거는 인정할게요, 제가. 지난해 그거 11월 하나만. 대비 2억 8천만 원 올랐다. 그거 하나만. 아, 그거 그래서 하나만. 또 뭐 근데 그것도 거래가 많은 게 아니에요. 그래도 이런 거 얘기 들면서 그래서 업계에서는 중대형 면적의 경우 공급 물량 자체가 저조해서 희소 가치가 높다라고 분석한다. 너무하신다. 그래서 인기가 그쪽으로 몰려가고 있다. 그럼 본인이 사시지. 제가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뭐 이렇게 특정 그 지방의 부동산이 살아나고 있는 조짐 이것도 아직은 없는 걸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죠. 수도권만이 아니라. 지방에 살아난다고 하는 데는 신규 청약인데 신규 청약 현장인데 분양가가 시세 대비 좀 싼 것들 있잖아요. 이거 완판이에요. 완판이에요. 신축이니까. 그것도 한 요새 20, 30% 내려갔잖아요. 그 수준에서 비슷하거나 싼 거. 그러면은 신축의 어떤 베니핏을 생각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사요. 왜 요번에 이제 규제 하나 대책 중에 전매 제한이 풀렸기니까. 네. 실거주무 폐지가 풀리면 투기판이거든요. 투기판이죠. 그렇지. 투기판에서 먹고 누가 나만 안 물리면 되지 이걸로 지금 게임 들어간 거예요. 다들 조금 있는 분들이 뭐 저 갭투자자 조금 이익 보신 분들 있잖아요. 돈이 좀 있잖아요. 중도금 대출되니까 뭐 얼마나 좋아야 하기가 몇 개도 되잖아요. 그 판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샷 하신 분들은 빠져나오겠지만 잘못해서 일이 터지면 아주 낭패를 볼 수가 있죠. 그 판에 실수요자들까지 물린 거죠. 근데 그게 이제 힘을 못 들이면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거 2년 뒤인데요. 혹자들은 입주 물량이 지금 이제 그 논리가 또 나오잖아요. 지금 입주 물량이 2, 3년 뒤에 없어질 거다. 건설사들이 지금 저 수익이 안 맞아서 착공을 안 한다. 그 얘기 나오잖아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2008년도 때 똑같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9년도, 10년도 때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미분양 대책 똑같이 나왔습니다. 지금 또 똑같이 나왔죠. 그리고 11년도, 12년도 여러분 가서 찾아보세요. 어떤지. 계속 내려갑니다. 계속. 그게 14년까지.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좋게 활성화 하시기 전까지 4, 5년 내려갔습니다. 그러면 뭐 비교해서 생각하시면 되겠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집을 짓지 않지 않냐 건설사들이 그게 입주 분양 절벽이 오면서. 근데 오는데 그때 서울 있잖아요. 네. 서울이 적정 물량이 3만 4만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지금 추세로 하면 똑같이 한 10,000개, 15,000밖에 안 될 거예요. 3분의 1 토막 나죠. 3년 뒤에. 만약에 올해도 분양을 많이 안 하고 뭐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똑같아요. MB 때도. 그래가지고 그때 입주 물량이 2년 연속
11년, 12년도가 11,000, 12,000밖에 안 됐어요. 그러면 집값이 올라야죠. 지금 논리라면. 왜? 다 내려갔는데요. 푹푹 내려갔는데요. 그때 금리도 안 높았어요. 왜 내려가죠? 집값이 비싸니까. 그러니까 그때 투자로 막 들어간 분들이 많이 물렸어요. 그러면서 저쪽 상호저축은행 박살 났잖아요. 11개. 무너지면서 값이 또 더 내려갔죠. 2011년도에 무너지니까. 그런 일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젊은 세대들이 조심하셔야 될 게 그거예요. 2030이 매입 비중이 많다는데 저 겁이 너무 없으신 것 같아요. 심하게 얘기하면. 네. 네, 물론 요새 주택 상승기에 그 부추긴 사람들 많잖아요. 유튜버들이 뭐 월급쟁이로는 집 평생 못 산다 이런 식으로 자꾸 비아냥거리고 여기에 이제 조금 이게 심리적으로 다들 또 언론들도 또 그랬고 아주 안 좋은 거죠. 국민의 미래를 볼 때는. 근데 그 부분이 지금 유튜브의 발전으로 이렇게 815나 몇 개 좋은 데 많잖아요. 발전으로 지금 보시면 거래량이 안 느는 이유가 만약 이 유튜브가 없었으면 제가 볼 때 MB 때처럼 또 MB 때도 2,000개 내려갔다 8,000개 갔다 다시 내려갔거든요. 그때 마지막으로 또 몰린 거죠. 그런 일을 덜 당하는 거죠. 지금 거래량을 보면 그때 반도 안 되니까 규제 안 하고 다 풀었을 때 그때 LTV 70% 했거든요. 네. DSR이 없었고. 근데 2,000개에서 7, 8,000개 늘었거든요. 근데 지금 3,000개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붙는 거죠. 그렇죠. 안 사고 못 사고의 개념이 아니라 비싸하고 조금 놔두는 거죠. 왜? 지금도 사인만 하면 사거든요. 5억 대출인데. 그죠? 그렇죠. 네. 그렇게 결론 말씀드릴게요. 예. 하긴 요즘 많은 전문가분들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요즘 정보가 너무 빠르고 맞아요. 장난 못 쳐요. 많이 공개가 돼가지고 유통이 아이, 되기 그럼요. 때문에 네. 전문가 해먹기가 힘들다고. 아니요. 팩트만 얘기하시면 되죠. 뭐. 네. 팩트를 얘기하시면. 아니, 주식 쪽에서. 주식 쪽에서요? 네. 아, 그러니까 그렇죠. 옛날 같지 않죠? 예, 옛날 같이. 왜냐면 좀 내가 남들이 모르는 이야기를 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이게 좀 편안하게 이렇게 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얘기하면 더 잘 알아. 세부적으로. 주식은 또 많이 오픈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더 잘하실 것 같은데? 근데 약간 좀 다른 이야기, 뭐 지금 중대형 지방 이쪽에 인기가 몰리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일부, 반대로 극히 일부, 예. 극히 일부고. 근데 또 와중에 이 매물이 자꾸 쌓여가고 있다. 아까 매물대 늘어나고 있는 거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그 근데 앞뒤가 안 맞잖아요, 예. 여기가. 근데 또 여기에서의 그 현상으로 네. 우리 작가가 이거는 좀 궁금해하는데 네, 그런가요? 왜 소형 아파트 평당 그 가격은 올라가냐? 어떤 가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분양할 때 가격? 아니 그 거래 가격? 거래 가격? 지금 2030 세들이 주로 그 40%, 50% 정도잖아요. 네. 근데 그 소형 아파트가 요즘 나오는 거 있잖아요. 지금 그 소형 아파트도요. 옛날 소형 아파트가 아니라 최근 최소한 10년 안에 나온 소형 아파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구조가 동선이 잘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 저 일기 신도시 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 일기 신도시 중에 어느 지역 가면 그때 질 때가 90년도잖아요. 그렇죠. 90년도에 나이가 40, 50인 분들은 지금 몇 살이에요? 7, 80이에요. 그러네. 네? 그러니까 그분들이 살 때 시대는 어땠냐. 저도 어릴 때 어머님이 부엌에서 상 가져오고 그 입식방 이럴 때 했단 말이에요. 같이 밥 먹는 것도 주방은 보이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가보면 이렇게 주방에 다 막혀 있어요. 아예 벽을 막 골목으로 들어가야 주방이 나와요. 그럼 요새 2040 세대들이 거기를 들어가서 안 살죠. 답답하죠. 그러니까 그런 집들이 아니고 요즘 지어졌는데 15년 전, 10한 2, 3년 전부터 그게 잘 나왔어요. 왜 나왔냐면 베이 개념, 해가 드는 3베이, 4베이 개념이 나오면서 거실 있잖아요. 거실하고 안방의 위치가 바뀐 거죠. 네. 예전에는 거실이 조금해도 안방이 커야 돼. 가부장적인 제도 때문에. 지금 실제로 다 그래요, 일기신도들이. 지금 반대잖아요. 아빠 방은 제일 작은 데가 더 많을 거야, 아마. 서재 같은 데. 그래서 거실은 넓고, 그 와중에 가변벽도 있어요. 벽을 트면 그냥 오픈이 되는 거. 근데 요새 지은 것들은 그런 게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25평이나 22평 아파트를 가잖아요. 예전 32평하고 느낌이 똑같아요. 실제 동선이나 활용도가. 네. 거기다 또 확장까지 하잖아요. 그러니까 왜? 옛날에는 세탁기하고 건조기가 없으니까 빨래를 베란다에 넣으려 됐지만 그게 없어지잖아요. 공간이 확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간이 늘어난 수치가 계산하면 32평하고 비슷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소형이 실제 예전에 30평대가 되는 거예요. 근데 더 살긴 좋고. 네. 그러면 32평 어떤 느낌 들어요? 가니까 신축 빼고요. 기존 주택은 이거 그냥 젊은이들이 살기 싫은 거예요. 그 수요자가 나이 든 게 아니라 중년층이 사야 되는데 중년층은 살만한 사람 다 샀고 수요가 조금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렇죠. 잘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냉정하게 제가 드린 말씀대로 기사를 썼다라면 제기나 저랑 기사가 완전히 패턴이 틀리겠죠. 네, 그러니까 하여튼 일어나는 현상들이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네, 우리 맞아요. 그 사거나 팔거나 네. 어쨌든 어떤 결정을 하실 때는 뉴스를 좀 다각적으로 데이터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뉴스는 보시지 말고요. 아, 그냥 데이터를. 유튜브를 보세요. 유튜브를. 네, 815나 또 몇 개 있어요. 좋은 분들 많아요. 그 한 서너 개만 보시면 뉴스 읽으면서 뉴스를 보면요. 정리를 해야 되고 엇갈려요. 왜? 기사가 투명하게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체크를 해보면 85% 이상이 다 편향적이에요. 그래서 꼬시는 듯한 기사가 많아요. 무조건 집값이 그렇게 오를 때는 다 난리를 피던 기사들이 한 번 거짓말한 사람들이 영끌할 때 기사들 때문에 당한 분 많잖아요. 네. 거짓말한 그 언론사들이 두 번째라고 발음을 하겠어요? 제가 볼 때 아닌데요. 지금 환경은 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유튜브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유튜브는 광고주가 구독자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유튜브 분들은 웬만하면 외부의 압력을 피하시고 이렇게 진짜 팩트를 전하려는 데가 많다는 걸 제가 알아요. 대표님도 그러시잖아요. 실제로 그렇죠. 광고도 막 잘 안 받으시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최고입니다. 구독자가 최고니까 정보가 어떻게 돼요? 순도가 있는 것들이 나가게 되고 저 같은 사람도 나와서 만약에 대표님이나 이런 데서 어떤 압박이 있으면 안 나오겠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발언할 기회를 주시니까 감사하게 나오고 많은 대중들이 진실을 알고 그 상태에서 공정하게 경쟁하면서 돈을 벌면 주택가격이 오르는 건 당연한 거고, 그죠? 돈이 없는데 갑자기 오르는 건 거품이잖아요. 그럼 누군가 피해를 볼 거고. 그래서 제가 정상화론자라고 말씀드린 거고. 그래서 말이 좀 샜는데 결론은 기자분들 좋은 분도 많아요. 많은데 데스크 분들이 자꾸 좀 카팅하니까 좀 문제인데 그게 좀 좋은 날이 오겠죠. 세대가 좀 시간이 가면. 그래서 하여간 제가 볼 때 언론은 사실 미디어 정상인데 대한민국의 언론 환경이 영국에서 조사했을 때 꽁찌였잖아요. 전 세계. 그러니까 뭐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미뤄 짐작하시고 저는 유튜브를 권해드립니다. 네. 지금 4월 달에 서울 빌라 경매 낙찰률이 8.7% 역대 최저다. 네. 이런 뉴스들도 좀 나왔어요. 많이 나왔습니다. 예. 요거에 대한 해석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일단 유찰이 자꾸 된다는 거, 살 사람이 없다는 거는 빌라는 좀 특이합니다. 빌라는 이제 전세 사기 사건 있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임차인들이 있고 대학력 조사하고 이러는 자체를 떠나가지고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여기 마트가 있는데 나 참외를 먹고 싶어. 싸움이 난 거야 거기서. 딴 마트 가겠죠. 아니면 다음에 먹든지. 그러니까 빌라라는 자체에 대한 회피 심리적으로 현상. 선호도가 떨어지는 거죠. 이 하락 중에. 그럼 이제 아파트를 받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아파트마다 똑같아요. 아파트가 전국은 이제 서울이 지금 두세 달 전에 역대 집계 이래 경매 지표 낙찰률이 최저치를 찍었어요. 14%. 아, 14%. 아파트가. 그것도 뉴스에 안 나오죠. 잘. 그거 10건 그 중에 뉴스에 보셨어요? 1.4밖에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14%. 낙찰이. 10개 하면 하나 반도 그렇죠. 안 팔린 하나 반. 거죠. 네. 하나 겨우 팔리고 한 집에 한 뭐 이쪽알이 팔린 거죠. 그럼 뭐 이게 다 한 거잖아요. 100집 나왔는데 14집 팔리고 86집이 주인을 못 찾았으면 또 내려가잖아요, 값이. 20% 한 번 할 때마다 얼마 떨어지는 지방마다 다 다른데 전반적으로는 20%고요. 20%. 수원 집업하고 부천 집업 한 4-5군데는 인천 일부도 30%씩 거기 또. 그러니까 가서 하방 압력이 더 세겠죠. 그래서 빌라는 원래도 조금 낙찰률이 좀 이 부동산 하락기에는 아파트보다 덜해요. 그러니까 14%가 나왔던 적이 있었는데 요새 뭐 모아타운이 이런 것 때문에 좀 붐을 탔다가 네. 지금 뭐 전세 사기건이 터지면서 그리고 또 많이 올랐어요. 3080 뭐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빌라 값들이 많이 올랐어요. 화곡동은 특수한 예로 이제 빌라 사기꾼이 와가지고 값을 너무 펌핑해가지고 이제 내려오는 과정이지만 다른 데들은 잘 안 내려오고 있어요. 빌라 값이. 왜 모아타운 아파트 생긴다 막 이래가지고 그것도 뭐 그것만 해도 일주일 강의할 텐데 그런 부분 때문에 강세를 띠다가 요새 약세로 돌았어요. 빌라도. 그래서 빌라 8%는 일시적인 거고 제가 볼 땐 보통 한 30% 정도 가거든요. 그래서 요새 한 20% 내려왔다가 수요가 또 많이 없으니까 뭐 제가 볼 때는 큰 의미를 두는 것보다 전세 사기로 인해서 8%까지 내려갔다. 근데 아파트도 14%까지
작년 말에 뻗었다가 30%대 회복했다가 또 다시 내려가고 있습니다. 거기도 아까 그 아파트 거래처럼 그림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갑자기 왜 내려갈까 좀 생각해 보셔야겠죠. 네. 진짜 말씀하셔서 이렇게 보니까 네. 서울 아파트가 57건이 경매에 붙여져가지고 이 중 8건만 낙찰돼가지고 14%밖에 그 사이에 안 또 된다고. 역시 대단하십니다. 왜냐면 제가 또 우리 제가 거짓말 하겠습니까? 저희의 모토가 의심하고 또 의심하죠. 저는 의심하면 안 되죠. 아니 그게 아니라 저는 틀릴 수도 있죠, 사실 예, 저도. 그 경매 낙찰률이 네. 좀 왜냐면 뉴스들이 조금씩 달라요. 어떤 뉴스는 19%로 얘기하고 어떤 뉴스는 14%로 얘기하고. 베끼다 보니까.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한번 본 거예요. 그죠. 정확하게. 그 경매 그 데이터 집계를 내는 데가 두 군데 있거든요. 거기 가가지고 보면 되는데 그걸 안 보고 베꼈으니까. 근데 저희가 보니까 야, 이게 그 낙찰된 심각하죠? 낙찰된 것조차도 낙찰가율이 74.9%. 아, 그러니까 100%에서 좋은 얘기 낙찰된 게 말씀하셨어요. 아니니까. 맞습니다. 네. 이게 팩트입니다. 그럼 보세요. 그게 벌써 1년째예요. 서울 여러분 2021년도 때 낙찰가율이죠. 그게. 네. 낙찰가율이 119%까지 갔습니다. 경매가 나왔는데 경매보다 20%더 주고 사는 거예요. 왜?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니까. 지금 뭐예요? 20% 싸게 사는데도 다 안 돼. 그건 뭐예요? 내려갈 거라고 생각하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 경매를 하는 사람들은 일반인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갭 투자 뭐 이런 거 많이 해보고 나서 조금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걸 찾는 게 경매예요. 좀 더 약간 고수들. 고수들이죠. 부동산도 어느 정도 알고 권리 분석도 할 줄 알고 일부 분들이야 뭐 컨설팅 회사 뭐 위임을 하겠지만 대부분 직접 하시는 분이 많아요. 왜? 이거 돈이 있겠다는 버르신 분들은 공부해가지고 해요. 그럼 그분들이 왜 안 할까요? 집가 올라가면 하겠죠. 지금은 거기다- 재미없다. 그렇죠. 경매는 또 대출이요 제한이 없습니다. 아하. 여러분들이 나중에 또 활용하세요. 만약 집값이 많이 내려가잖아요. 그때는 우리 시청자분들도 내 집 마련이든 뭐든 컨설팅을 주든 공부를 하시든 필요해요. 경매는 대출 제한이 없어서 투자하기엔 정말 좋은 대상이에요. 근데 그러면 지금 안 하겠어요? 해야죠. 바닥이면. 그렇죠. 뭔가 이상하죠? 여기까지 말씀드린 우리 가족분들 다 아실 거예요. 그죠? 네. 알겠습니다. 네. 모든 여러 가지 팩트를 체크한 결과 아직은 부동산을 살 때가 아니고 그 다음에 기다려보는 게 낫죠. 네, 좀 더 기다리는 게 낫고 현명한 것 같아요. 지금의 반등은 다시 하락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 높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인사이트 함께 해주신 우리 한문도 교수님 고맙습니다. 맞습니다.